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빈센트입니다.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지금 우리 두물머리로 이직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네, 저희가 작년 5월 말에 합류했으니까요. 5월 말. 네, 이제 꽤 됐죠, 벌써. 이 빈센트라는 이름은 뭐 사연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평 문화를 지향하면서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호칭부터 좀 편하게 하자. 그래야지 서로 소통도 좀 편하게. 거기는 뭐 하니까. 과장님, 대리님 뭐 이런 것도 없이 저희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다. 네, 저희 그래서 서로 이름 부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빈센트라고 적고요. 네.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작년에 40줄이었는데 네. 40줄부터는 이제 빈센트로 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빈센트 역사적으로 어떤 빈센트를 막 염두에 두시고. 네, 뭐 고우도 있고요. 아. 네, 또 다른 빈센트가 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TV에서도 진행도 오후 프로에 맡으셨잖아요. 네. 진행 또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사실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 연합포맥스에서 1일 진행을 저한테 처음 기회를 주셨었어요. 네.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당시 게스트가 윤지호 센터장님 오셨었는데 네. 그때 완전 비콜이었어요. 어허. 8월 중순이었는데 꺾인다. 윤지호 센터장님. 네, 그래갖고 그렇죠. 제가 엄청 기억납니다. 우리 왜냐면 정권가에서 참 이번에 시장 잘 보신 분이죠. 그때 좀 빨랐어요. 네, 확실히 좀 빨랐고 그리고 제가 제 시각에서 몇 번 질문했었어요. 이거 완전 비콜이다. 근데 이제 그 한 뭐 1, 2주 정도 그렇게 얘기했었다라는 게 이제 앵커의 첫 시작이었고 네. 근데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저한테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네, 앵커를 해보니까 소장님처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게스트를 나보다 좀 더 돋보이게 빛나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코 옆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저도 그러면 빈센트라고 부를게요. 아, 알겠습니다. 빈센트께서 준비한 게 연준 관련이죠.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근데 또 살짝 뜬구름 잡으면 안 되니까요. 음. 일단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폭락이라는 얘기가 아, 어울릴 정도로 좀 극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연합포맥스 이번 주에 어떤 게스트들이 나왔냐 쭉 보니까 물론 저의 또 이제 친하신 김영익 교수님도 오셔갖고 말씀도 주신 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보는 이 폭락의 근원 음. 그 근원은 결국 연준의 긴축. 예, 더 공교롭게 1월 FOMC가 이번 주에 끝났기 때문에 네. 1월 FOMC를 보는 저만의 관점 네. 네, 좀 해석이 좀 다를 수도 그래요.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다루고요. 알겠습니다. 뒤에는 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의 이 국가의 포지션상 중장기적으로 참 기회이자 위기인 국면이 있거든요. 미국의 안보 자산이 미국의 안보 자산. 네, 그러니까 소장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안보 자산은 사실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석유. 네. 근데 저는 안보 자산이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포착해서 그런 안보 자산이 바뀌면 미국의 전략적 행태가 바뀝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과 또 투자 관점에서 뭐가 달라질까 뭐 이렇게 준비는 해왔는데 네. 오늘 뭐 한번 시간 쭉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 이 자산시장 폭락의 근원을 알면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하락이며 아니면 하락이 대충 끝났는지도 가늠이 되니까 일단 가늠이 된다고 믿고요. 믿고. 그게 안 되더라도 마음 편하죠. 오케이.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그냥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웨이로 한번 쭉 하다가 소장님 네.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중간에 질문 주세요. 그러시죠. 네, 금융시장의 폭락이라는 멘트로 차트를 하나 꾸며왔는데요. 폭락이란 말은 사실 어감상 자주 쓰진 않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하락세가 깊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성장들의 기업들을 모아놨던 미국의 나스닥 파란색인데요. 최근에 하락폭 보면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난 1년 한 2,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왔는가를 고민할 정도로 하락폭이 커요. 결국 그러네. 이 성장의 대명사였는데 예. 가치의 대명사였는데 한순간 녹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가만 보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희노애락을 겪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걸 배탄한 게 한 달, 한 5주 정도 되니까요. 그냥 원위치 했네요. 그렇죠. 순식간에. 네, 근데 이 원위치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면 그만인데 더 내려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안한 거고 네. 오른쪽은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서학개미 운동들이 뭐 불안 속에서 그나마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다우존스 대표적인 지수인데
역시 하락폭이 크지만 그래도 뭐 한국의 코스피의 이 방향성에 비하면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일단 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요. 예. 1월 FOMC가 성명서는 매파적. 하지만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뭐 다우지수를 보면 파월 의장의 멘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툭툭툭 떨어졌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예상치 못한 포인트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은 온건히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상 이 6가지가 좀 핵심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QT 있잖아요. 예. 양측 긴축. 네, 대차대표 축소. 네. 이게 기자회견에서 QT는 보조수단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네. 파월 발언 중에 네,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긴축의 정도에서 QT의 일정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요번에 성명서에서 한 페이지를 따로 넣을 정도로 네. QT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아웃라인은 줬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그 한 페이지짜리를 보지 않고더라도 대충 우리가 어렴풋이 알 정도를 그냥 내용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QT는 보조수단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확정될 거다. 그 말은 경제 상황 따라. 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확정될 거다. 스케줄링은 왜냐면 시장이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FOMC를 기다렸던 이유가 지금 두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연준이 발톱을 들여넣었는데 긴축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럼 이 긴축의 스케줄이라도 미리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정보조차도 이미 논의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지금의 조정이 결국 연준의 긴축 속도를 알기에는 1월 달 빠르고 3월 달도 빠를 거다. 적어도 5, 6월 달까지도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연준이 얼마나 긴축을 세게 할런지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그때쯤 가도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를 수도 있다. 네,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은 또 이 QT를 보조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심 수단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로 하겠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키입니다. 키다. 네, 그게 가장 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도이치방크 정도는 올해 금리 7번 올리겠다라는 뷰도 방금 그랬죠. 쓰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3월부터 FMC 때마다 다 올려야 7번인데. 그렇죠. 앞으로 7번 남았죠. 어.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딱딱 쓰는 것처럼 모든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발언을 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리즈너블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뒤에서는 이제 차트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 네. 설명으로. 자, 두 번째 또 제가 생각했던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3월에 시작하겠구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 발언에도 그랬고 성명서에도 담겼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금 점도표에서 연준이 제시하는 게 3번 정도 올리겠다. 올해 내년 후에 3, 3, 2, 8번 올린다는 거 3, 3, 2.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3회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즉각적으로 3월 FOMC에서의 점도표는 좀 더 높아지겠다라는 가능성.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들의 벌써 공통 분모가 뭐냐면 금융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일단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파월 의장의 멘트가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의 가장 근간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톱이었는데 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상당 부분 시달릴 거다. 언제까지? 그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질 때까지. 근데 그 알려지기에는 3월 또 빠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제대로 봤는지 기자들이 집요하게 이 질문 저 질문 하잖아요. 네. 진짜 50bp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빅스텝이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네.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어떡하든 시장이 네네. 안 놀래게끔 네네. 뭐 주식이 좀 오르게끔 네네. 이런 식으로 멘트를 갖다가 해주던 양반이 연준 풋. 네. 이 시장에서 말하는 연준이 풋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네네. 연준 풋을 제공하던 파월이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오죽하면 헤드라인 뉴스가 그냥 보도들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제하지 않아라. 근데 그거는 맥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소장님이 믿고 어떤 싶어요. 뷰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뭐 뒤에도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근간은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FOMC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금융시장의 하락 이것은 미국의 실물 경제와는 별반 상관이 없고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15% 여전히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뒤에서 지원군이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시장 최근에 좀 문제 있다라고 발언했으면 연준 풋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하. 하지만 작정하고 연준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우리가 듀얼 먼데이트 플러스 옐런 의장부터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보겠다라는 이 암시적인 암묵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맥락을 갖고 본다면 충분히 3월 FOMC에서의 그런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이 그런 응답이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50bp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25bp 할 것 같고요. 다만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멘트가 25bp. 3월달 16일 날 끝나면 5월 3일이거든요. 그럼 5월달에 또 25bp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3월달에 50bp 하나, 두 번에 걸쳐서 50bp 하나, 그리고 상반기에 두 번 올릴 것 같다. 그러면 6월달에는 안 하고 일단은 6월 전에는 그 두 번이 한 먼저 두 번을 움직일 것 한다.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네. 스스로는 좀 중요했던 거, 예. 장단기 금리차. 이것도 예. 적시성이 좀 재밌었던 게 뭐 연합 포인트 방송은 뭐 대부분 이제 뭐 수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때 이 발언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 75bp였어요. 스프레드가 몇 년물하고 몇 년물이? 10년물하고 2년물. 네, 장단기 금리가 그 10년물 수익률에서 2년물 수익률 뺏는 그 차이가 75bp였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통 미국의 장단기는 10년물과 2년물을 네. 대리 변수로 보니까요. 그런데 1월 FOMC 끝나고 뭐 오늘 아직 미국장 아니었지만 간밤에 장단기 스프레드 61bp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저는 흔티를 느꼈냐면 75bp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장기 평균적인 레인지 수준에 있는 거다. 75bp 자체가. 아. 그 말은 곧 지금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우리가 경기가 불안하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그래서 지금 수준도 연준이 어떤 정책을 바뀔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바꿔 얘기하면 그게 낮아지면 바뀐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레벨보다 더 낮아진다. 역전되기라도 한다면 연준은 바뀔 거다. 연준은 또 바뀐다. 네,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이 좀 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미국 경제의 시계는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뒤에도 좀 지표를 말씀드릴 건데 네. 미국의 선행 지표들이 실제 1분기부터 우리 명절 연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선행 지표들 1월 달에 뭐 PMI라든지 ISM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이미 둔화폭이 커지기 때문에 예. 결국 향후 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연준 입장이 변화될 것 같다. 상반기 이 빅스텝이 올해 하반기에는 완전히 매파를 표명하지만 비두기전 스탠스를 갖고 있는 저는 매두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올 한 해를 쭉 고치어봤을 때 만약에 12월 뭐 31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갖고 소장님하고 올해 FOMC 어땠을까라고 돌아봤다면 올해 참 매두기였어요. 상반기에 매파, 하반기에 비두기.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포인트는 네.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 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의 가정대로 아니면 제가 보는 경제 데이터의 시계대로 하반기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국면까지 내려간다면 연준은 바뀔 텐데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매파적인 것에서 완화적인 걸로 덜 매파적인 걸로. 자, 저는 그때가 아마 자산 가격이 진입 시점이라면 진입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빠르면 늦은 봄 4, 5월, 좀 더 느리면 2월 달 확인하고 이렇게 올해 우리 금융시장을 또 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빈센트는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연준에서의 들고 나오는 저 하나의 슬로건인데 겸손하고 기민해야 된다. 그렇죠. 험블 앤 님블. 그렇죠. 그게 그 의미다. 맞습니다. 네, 미디어 다섯 번째 있죠. 전 주신 것처럼 이게 재밌죠. 꼭 이제 라임도 맞고 험블 앤 님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과거 회고록이죠. 자체적으로 모형이 연준 모형이 한국은행에서 쓰는 매크로 모형인데
거기에 이제 고빈도 데이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네. 프리퀀시를 되게 작게 네. 그다음에 서베이 지표를 많이 감안해서 모형을 다시 수정하고 있으니까 네. 향후 이게 뭐 백데이터가 쭉 리즈너블하게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예. 자기가 다시 한번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일단은 외부 상황을 수렴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기민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연준 정책에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최대한 연준식으로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죠. 기민하게 뭐 민첩하게 님블하게 가겠다. 그거는 뭐 정책 당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인데 그렇죠. 그래줘야만 되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준이. 왜냐? 네네. 일단은 인플레를 갖다가 처음부터 일시적이라고 계속 진단해왔던 맞습니다. 그건 의사로 치면은 전혀 엉뚱한 진단이거든. 네네. 그죠? 진단이 잘못되면 약이나 처방이 잘못된 거고 네네. 그럼 병이 안 낫는 거고 네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연준을 갖다가 최근 들어서 제일 실패작은 작년 8월에 끄집어냈던 그 AIT 네네.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맞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 갑자기 양적 긴축 대차 대표 축소를 갖다 얘기하니 네네. 그러면 겸손해져야죠. 근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런 맥락도 쭉 보면 이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 평균 AIT를 왜 갖고 나왔냐. 결국 옐런 의장의 하이 프레셔, 고학 경제 그 이전에 고학경제. 결국 재패니케이션에 대한 두려움. 우리도 일본처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는 그 상황. 네. 결국 잠재 성장률의 하락. 되게 아카데미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활동이 북적북적한 이런 모멘텀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회에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 연준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생 나타나지 않는 이 디플레이션을 한번 깨보자. 라는 것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보다 덜 기민하고 덜 겸손하게 반응했다라는 회고록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무엇이냐? 결국 나오는 인플레이션의 전망, 네. 제가 보는 것처럼 1분기 피크, 그다음에 2분기부터 슬로우 다운하는 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어진다면 결국 연준도 하반기에 또 바뀔 거다. 그래서 긴축 강도는 지금이 피크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참, 만약에 지금 우리 빈센트 예상대로 하반기에 가서 또 긴축적 소위 말하는 매파적 스탠스에서 완화적 비둘기적으로 스탠스가 또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제가 또 이렇게 험불해질 필요가 있네요. 저는 연준을 갖다가 항공모함에다 비유했는데 항공모함이요. 이건 뭐 바나나 보트네. 그런 식으로 회탁 거리는 것 같으면은 글쎄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우리가 어떤 딱 중심을 갖고 전망하는 것에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자체가 그런 이제 국면 전환을 연준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예. 지금보다 연준이 한 2, 3개월만 지나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6월 FOMC 이후에는요. 예. 확률적으로 무조건 덜 매파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해외 IB들이 올해 7번, 더 나가서 8번, 9번까지 나올 텐데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금융시장보다 실물 경기를 중시하겠다라는 멘트.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맥락을 좀 보면. 우리 빈센트가 아주 격조 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걸 갖다가 제가 의역을 하면은 금융시장보다 실물 경기 중시하겠다 하는 얘기는 야 주가 좀 빠져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제가 맞죠? 인플레 잡고 일하려면은 그렇죠. 엘리베이트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단은 뭐 행정부의 수장이 자기가 임기 때부터 지금까지 15%나 더 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속도 측면에서 좀 두렵긴 하지만 네. 이미 아직까지도 고평가의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네. 결국 리얼 사이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연준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는 해외 IB들이 과거 뭐 S&P가 역사적으로 16%인가 네. 떨어졌을 때 연준 푸시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한 3, 4%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재밌는 또 이제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걸 좀 캐치했냐면 결국 미국 경제 전망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연준의 그 경제 경로 자체가 매우 중요할 건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통해 보면 실제 피크아웃 시기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연준도 과거 순례대로 본다면
매파적인 것에서 덜 매파적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음흠. 시장이 이 움츠렸던 이 두려움들이 음. 뭐 꼭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요. 음. 조금이라도 이 두려움이 음. 정반대는 또 한번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지난주에 네. 지난주가 아니고 화요일 날 이번 주.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문홍철 파트장 나왔어요. 아, 네. 예. 아시잖아. 우리 빈센트는 정파고 우리 문홍철 파트장은 자칭 사파인데 아, 그러세요? 그 자칭 사파 어둠의 자식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은 지금 네. 그 FMC를 해석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좀 빠져야 된다. 코인도 좀 빠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일하러 나온다. 아, 최근에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소포 하나 보내고 왔는데 오후에 네네. 비행기로 가는 소포인데 네네. 한 3주 내지 한 달 생각하래. 네네. 비행기로 가는데 네네.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면은 진짜 그거 이 공급망 그 말이 맞는 거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파스러운 그 문홍철 파트장의 그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좀 너무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뭐 제가 존경하는 문홍철 팀장님 뭐 사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같은 크루 동료였을 때 그러니까. 많이 참고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을 그럼 제 식으로 좀 한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 재밌다. 정파와 사파. 네, 저는 사실 뭐 정파 사파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데이터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63.34%까지 가다가요.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다가 자연 반등, 그 다음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 61.78%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전와의 갭이 한 1.5%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갭이 생겼을까? 그러면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줄 알고 전망을 했는데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은퇴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자, 이거는 앞으로 경제가 리오프닝 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뭐가? 은퇴 인구는 더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로 돌아오지 않는 안 것이죠.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0.5%포인트는 이전보다 암만 경제가 좋아져도 복구하기 힘든 저 부분이라고. 은퇴할 만한 나이가 돼서 은퇴했다기보다도 조금 땡겨서 은퇴했다고 봐도 되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한두 달, 뭐 1, 2년 정도 있으면 이참에 그냥 쉴 수도 아, 있고 아, 정말 자연적으로 나오는 은퇴 인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경제적 충격에 의한 실업자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었던 분들. 근데 이분들 보면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0.3%포인트는 앞으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어허. 조만간. 그러면 이제 실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까지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외파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 비유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논의점은 이거예요. 블랙박스, 기타. 네, 이게 글쎄 저기 왜 네. 저렇게 커요? 이게 이제 아까 문홍철 팀장님이 얘기했던 앞에 얘기했던 뭐 은퇴 인구라 비롯해서 이게 정말 돈을 벌어서 더 이상 이제 노동에 대한 뭐 유인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더 충격을 가해야지 일자리로 나올 거다. 뭐 저축률도 다 소진됐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책 당국은 그런 어떻게 제로섬으로 경제상을 보면서 한쪽의 파급 충격을 이해해서 또 다른 결과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기타 코로나 등의 이유는 앞으로 학계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또 다른 블랙박스입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 온다. 아니면 뭐 경제의 유인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네. 드리고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결국 여기에 논조는 뭐냐면 저도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해요. 잘 안 올라갈 거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활동 느리게. 참가율이 잘 안 올라올 네, 거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실업률은 계속 좋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뿐만 아니고 미국도 이제 고용시장이 이미 완전 고용시장으로 실업률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 이외의 지표들을 보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경제를 살려서 이끌어올 수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갔던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구는 이 0.3%포인트에서 맥스 뭐 이 부분에 한 0.5 이게 최선일 거다. 그렇다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하고 약 1%포인트
약 한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상존할 거다. 네. 슬랙이라고 한 거죠. 예.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거 갖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 투자 관점으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의 이 연준의 최종 그 금리 상승의 골 맥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금리를 올리는 게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먼저 올리면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빨리 올리면 더 빠른 속도로 훌쩍 올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슬랙 300만 명 때문에 결국 최고로 많이 올려봐야 8번에서 9번.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3, 4년 뒤에도 2.5%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10년물에 상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저기 아까 핵심 포인트 6개 중에서 네. 우리 빈센트는 저걸 1번을 적었어요. QT는 보조 수단이다. 맞습니다. 저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놓친 부분인데 네. 월가에서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이 1월 접어들면서 제일 이렇게 부들부들 겁을 내고 떨었던 이유가 QT. 이게 금리 인상 차원을 넘어서 맞습니다. 이제 뭐 만기 돌아오는 국채, 모기 채권 재투자 안 하면서 돈 빨아들이겠다는 그 얘기까지 막 나왔으니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는 여름 전에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매파적으로 하죠. 매파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사람이 슬쩍슬쩍 이렇게 모른 척하고 던지는 그대로 왔거든. 바로미터 역할을 했죠.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어떤 뭐 미리 청기누설 해주는 듯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겁을 냈는데 우리 빈센트는 QT는 보조 수단이다. 저 부분 조금 보조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럼 요것도 먼저 할까요? 추가 설명을. 자, QT가 보조수단인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지난 2014년부터 스토리 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지금 저 까만색이 뭡니까? 자산입니다. 연준의 대차대표 자산, 네네. 총자산. 그렇죠. 지금 한 8조를 좀 넘었죠. 예.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4조 달러 정도 됐고요. 1년 만에 한 2배가 올랐습니다. 예. 자, 이게 2배가 올랐기 때문에 QT 속도도 2배나 빨라질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겁을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준은 어떤 의미냐면요. 네. 연준의 그 보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충격을 주면서 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에 특히 연준이 바라보는 금융시장은 차치하고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워낙 못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긴 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만 확인된다면 충격을 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단서가 있죠.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연준이 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연준의 논의는 아직까지 QT는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그런 불확실한 면을 차치하더라도 보조수단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 QT가 과거에 딱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학습했던 사례가.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2013년에 처음 테이퍼링 나왔고 맞습니다. 텐트림이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QT 시작했지. 맞습니다. 네. 2014년 10월에 QT 종료, 첫 네. 금리 인상 2015년 12월, QT 네. 시작은 2017년 10월. 맞아. 자, 이게 보통 네. QE 종료와 더불어서 QT 시작까지 3년. 3년, 3 근데 맞다, 3년. 네, 근데 이번에는 3월 FOMC QE 종료, 첫 금리 인상, 또 QT까지가 우리 사실은 무서웠었잖아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QE 종료와 첫 금리 인상은 과거 1년하고도 좀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훨씬 더 빨라졌다. 근데 QT는 아직까지 보조수단이다 라고 하는 게 1월 FOMC의 저의 해석이고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QT가 과연 금융시장과 우리 미국의 실물 경제에 과연 어떤 수순으로 줄여나가야지 연착륙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과거 반복 사례는 한 번밖에 없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데. 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저놈의 QT 좀 할라 했더니만 2018년부터 해바뀌자마자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이 다 잡아잡혔잖아. 블랙 원데이 있었죠. 네. 네,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제발 긴축 좀 그만해라. 긴축 좀 조절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QT는 해야 될 당위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시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다. 일단 보조수단으로 뒤후순위. 네. 긴축은 금리 인상부터 최대한 활용한다. 예. 라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으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을 제어해 보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전망대로 1, 2분기에 피크아웃 친다면 QT는 하긴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간다라는 것에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QT가 보조수단인 이유는 과거 QT의 학습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말해서 연준 자기들도 잘 모르겠고 좀 후달린다 이거지. 자신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메인 수단이 아니다는 거. 시장은 이미 겁내는 건 당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7%잖아요. 네, CPI 네.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네. 또한 금리 그다음에 경제 전망이 바뀐다면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QT가 보조 수준일 때 이 신흥국 한번 보시죠. 한국이 왜 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동일 기간에 한국은 사실은 계속해서 부진했었어요. 이타 여러 가지 이유도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QT 시작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국의 아랫방향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신흥국들이 좀 더 여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월가에서 이 친구 저 친구 이 기관 저 기관들이 막 백가쟁명식으로 막 전망을 내놓는데 연준이 어쨌거나 정상화로 돌아갈 것이고 뭐 조금은 그거 할 거다 해놓고 금리 인상이 뭐 할 거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2022년은 신흥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는 나는 그 친구들은 진짜 난 개인적으로 난 억셉트가 안 되더라고. 저도 거기는 동의 안 하죠. 왜냐하면 논리가 안 맞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약간의 비약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전망은 어쨌든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QT가 특히 우리 QT 시작을 우리가 왜 불안해야 되느냐면 과거 시작했을 때 한국 코스피 지수의 퍼포먼스가 워낙 안 좋았다. 신흥국 맞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건 오케이. 그건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 예. 자, 이거는 이제 QT의 시작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블룸버그 서베이인데요. 네. 이건 퍼센트지인데 정기 분포를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네. 근데 이거에 대한 네. 해석은 어쨌든 올해 한다. 올해 하긴 할 근데 것 같다. 네, 웬만하면 하반기에 한다. 음. 그럼 과거는 2014년 10월에 QE 종료하고 2017년 10월에 시작할 때까지 3년 걸렸는데 네. 이번엔 적어도 그거에 3분의 1 정도 시간으로 단축될 거다. 오히려 그보다 빠를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지금 매도 먼저 받고 있다. 그럼 여기서 좀만이라도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데 그렇다면 내가 볼 땐 기회가 아닐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시장이 워낙 빨리 할 거고 워낙 매파적인 것으로 다 컨센서스화되고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이제 QT가 보조수단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6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재밌었죠. 기자가 제 기억으로는 3명의 기자가 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 계속 물었지. 네, 맞아요. 변목 형상 이거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해결되는가? 네. 완전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파월 의장 답변이죠. 그러면서 완화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상반기로 본다면 본목 현상 피크아웃도 상반기 어느쯤이라고 가정하면서 경제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반도체는 특히나 반도체는 2023년에나 하고 뒤를 흐렸어요. 그럼 뭐냐면 범목 현상은 뭐 트럭이라든지 인구 쪽에서의 범목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이 반도체는 사실 올해 내년 이슈일 것 같다라는 것을 가정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 간밤에 많은 전기차 뭐 이런 테슬라 관련돼서도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의 안보 자산 변화의 시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레너드님 그러시네. 이 병목 현상을 네네. 병목 현상이나 이걸 갖다 해결하는 게 이게 연준의 미션이에요? 연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손 놓아진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병목 현상을 중앙은행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러면 하나 아니 말 난 김에 네네. 빈센트 그러면은 기후 변화를 갖다가 연준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각과 관념의 접근이 새로워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금융위기가 예.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8년으로 네. 금리를 일단 낮춥니다. 근데 금리가 제로예요. 뭘 할 수 있죠? 금리는 제로고. 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연준은 해냈습니다. 뭘 해놨죠? 그때 당시 없었던 비경제적 통화정책, 양적 완화라는 것을 갖고 나왔죠.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네네. 전통적이지 양적 않은 완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또 이제 뭐 이런 사전에 실릴 정도로 하나의 뭐 대명사가 됐죠. 하나의 뉴노멀이 돼 버렸어. 그렇죠. 소나기나 다 해. 네. 22도 해. 맞습니다. BOJ도 해. 네. 뭐 우리 한국에서도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긴 썼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관념의 접근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과거 금융위기 때를 보면 결국 이 금융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네. 결국 기후 변화 그러면 규제가 많아졌다.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연준이 규제에 탑승할 수는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쉬운 말로 석유 파는 애들, 셰일 파는 애들, 대출 자들한테 거죠. 대출 내주지 마. 대출뿐만 아니고 오히려 어.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 네. 음. 왜 우리가 이자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줘야 되죠? 그래서 유가가 팡팡 올라서 유가 팡팡 튀는 게 인플레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데 그래서 인플레 올라가면은 그러면 또 인플레 때리잡으라고 뭐 금리를 올리든 양적 뭐 긴축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난 듣다 보니까 네. 슬슬 가다 보니까 막 빡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핀셋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핀셋 규제. 네, 그러니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우회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또한 코로나 때도 2008년에 자신감을 얻고 또 새로운 액션을 취했었고요. 물론 부작용이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해결하고 보자라는 믿음은 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큐티 일정이에요. 이게 되게 궁금하시겠죠. 네, 이거는 어디 그림이에요, 아니면 빈센트 예측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따온 건데요. 아. BOA에서 따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월간 지난해 큐티를 할 때 100억 달러씩 시작해서 분기마다 올라왔고 500억 달러씩 줄여서 한 1년에 넘어서 한 2조 달러 줄였습니다. 지난 2017년 케이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2배가 커졌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비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그럼 월 1,000억씩 줄이겠다. 월 1,000억 달러씩? 네, 그래야지 그때보다 왜냐면 자산이 2배 커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랑 똑같이 한다고 가정했다라고 본다면 네. 이게 자산이 커지는 데는 1년 반이 걸렸는데 자산이 동일하게 줄이는 데는 10년이 걸리는 스케일이에요. 네, 시계가 4조 달러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QT는 확실히 보조수단일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면 우리 아시아 증시의 불안함을 제가 과거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까지다. 네,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사실 큐티 저는 사실 당장 겁은 안 나는 게 네. 지금 뭐 월가 애들 그 넘치는 돈을 갖다가 어디 굴릴 데가 없어가지고 연준에 영래포로 그냥 하루하루 돌리는 게 그게 1조 5천억 달러, 많을 때는 1조 9천억 달러예요. 2조까지 간다 그러죠. 2조 달러. 그 2조 달러 영래포에 잠기는 돈만 없어도 시장에 아무 영향 없어. 네네. 응. 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래포로 지금 2조 달러 가까운 돈이 그냥 연준에 잠기는 와중에도 곧 내일 모레 금리 인상하겠다는 애들이 이번 달도 300억 불 뭐 양쪽 하나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줄였지만 하고 있죠. 내일 모레 그둘 걸 오늘 왜 풀고 난리야. 참 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돈이 양적 완화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대부분 쏠렸고 요번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만 네. 정치권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한테 다이렉트 주는 거는 형평성이 상당한 위배가 있으니까 정치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도 기본소득 할 때 무작위로 주는 이유가 주고 네. 싶은 군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양적 완화도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남아도는 돈도 유효자금도 상당 부분 돌아가고 있죠. 그게 어쩔 때는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GDP에 러프하게 보면 거의 10%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거는 태생적인 우리가 보면 이런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에 의한 또 다른 뭐 불협화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3월 금리 인상 이거는 아까 소장님 빅스텝 말씀 주셨지만 저는 25p씩 한다고 보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시장이 이미 프라이싱이 다 됐어요. 오히려 안 하면 시작입니다. 안 하면 안 되죠. 네. 예, 근데 안 맞아요. 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시작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제는 금리를 해달라고 또 우리가 프라이싱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이 샘물처럼 변화를 우리가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월달 50bp 저는 이거는 시장에 여전히 3월 FOMC까지 상존할 거다. 그래서 지금의 연휴 앞두고 오늘 우리 증시가 소폭 반등했는데요. 뭐 기술적 반등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네. 명절 이후에 거래일이 2일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50bp가 결국 제 느낌에서는 어쨌든 조삼모사 상반기에 2번 올린다.
3월에 50bp 하고 뭐 5월에 쉬나 5월 25bp씩 하나. 맞습니다. 어,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미 많이 프라이싱 돼 있다. 이미 시장은 프라이싱 돼 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지금의 그 프라이싱에 대한 극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1월 달은 참 기억에 남을 때는 기대가 컸는데 부진한 퍼포먼스잖아요. 1월 달에 실질금리 올라오는 속도 보면 아찔해요. 그렇죠. 어. 그런 게 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공포의 가장 그 중심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이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하하. 자, 이게 75bp씩 올라갔다가 제가 업데이트한 거예요. 어저께 61bp로 내려왔어요. 파란색이 10년, 네. 주황색이 2년, 네, 빼면 회색이 장단기. 하하. 네. 그래서 요게 파워르장의 멘트 75bp. 그리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딱 61bp로 내려가죠. 네, 이게 이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보는데 저는 내려갈 놈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미국 경기에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 지표예요. 왼쪽에 보시면 뭐 주요 대표 선행 지표죠. PMI? 네, PMI 제조업, PMI 서비스업. 근데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럼 피크아웃 시즌을 보시죠. 작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흘러내렸다. 이번 주에 공교롭게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6.9% 잘 나왔죠. 그 걱정돼요. 그렇게 잘 나와 보면 이제 역비저가 다가오는 있죠. 1분기는 네, 전분기 대비 안 좋을 수밖에. 네, 뭐 자칫하면 올라는 가더라도 잘못하면 마이너스나. 자칫하면. 자칫하면. 네, 예. 근데 왜냐하면 6.9%를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 보면 재고 기여도가 4.9%. 재고가 많이 쌓인다. 네, 물론 뭐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재고는 항상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무조건 1분기에는 둔화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오른쪽에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아이비들이 이렇게 올해 1분기에 미국 경제가 6.9에서 뭐 2% 수준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전분기 대비로 수치가 발표되면 저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렇죠. 높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 놈도 있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른다? 오르겠죠. 근데 폭이 2년물보다 빠를까? 전 적다고 아니. 봅니다. 네. 어? 그래서 10년물이 빠르게 오를 수가 없는데 저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다. 더 좁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내림포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의 이제 선행 지수인데요. OECD도 발표되죠. 이건 미스프린트인데요. 제목이 이제 2021년으로 바뀌어야겠네요. 21년 작년 네. 7월. 네, 작년 7월이 네. 피크였고요. 네. 이게 보통 실물 경제 한 2분기 정도 선행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이 장균 100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요. 얘네 3, 40년 평균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난 40년간 평균적으로 정상 상태의 잠재 성장률 2.2%에서 2.5%를 보였을 때를 인덱스 100으로 한 겁니다. 100으로 했는데 지금 99.9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잠재력이 좀 떨어지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게 이제 6개월 뒤란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 2분기 7월이니까 딱 6개월이면 올해 1분기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어허. 네, 그래서 여전히 근데 아래쪽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데 또 이제 3월달 FOMC에서 저는 제가 아마 FOMC의 페드 워처로서 제가 기자라면 질문할 겁니다. 뭐라고? 2달 전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45일 전이죠. 1월 FOMC에서는 75bp를 적정 수준에 있다고 했다. 근데 75bp 장단기 금리차 75bp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다. 네. 근데 지금 뭐 제 예상대로 하면 30bp다. 오, 그렇게까지 축소됐다. 네, 어떻게 할 거냐? 파월한테 묻는다. 전 묻죠. 제가 기자라면 당연히 묻죠. 묻겠지. 네. 예. 그럼 파월은 뭐라 그럴까요? 파월은 네, 제가 파월은 그때 당시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시계를 더 덮여보면 더 적정 수준에 있을 것 같다라고 립 서비스 말장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게 0에 붙는다면 결국 연준이 바뀔 것이다. 오케이. 그 빈센트의 그 어떤 지금 가설이나 그 예측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고. 네. 근데 저는 또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저나 아마 그 자칭 사파라고 하는 문파트장도 내 쪽으로 붙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그렇게 빈센트가 3월 FOMC에 가서 그렇게 이미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75가 아닌 한 30bp로 확 축소된 그 얘기는 단기는 확 오르고 장기는 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했으면은 만약에 파월이 we don't care 이래버리면 그거 그럼요. 우리 신경 안 쓴다 하면 이거는 진짜 시장으로서는 완전 뒤통수 맞는 겨. 그러면 장단기 진짜 역전이죠. 역전 나오고 시장 폭락 오고 정말 뒤통수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만약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파월이 다시 도비시하게 연준이 다시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돌린다면은 연준은 시장을 신경 쓰는 게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죽이려고 안 그런 거고 그때 가서 만약에 한번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3월 달에 파월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보다도 더 좁혀지고 더 축소되는 와중에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꼭 그런 걸로 정책에 어떤 뭐 변화를 갖다가 찾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심하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죠. 뭐죠? 왜 그렇게 하는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인플레가 여전히 네. 높다. 단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3월 달까지는 파월에 한 번의 립서비스가 통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7% 후반에 있구나. 그런데 5월 FOMC는 6월 FOMC는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결국에는 본심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스탠스를 바꿀 거다.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 글로벌 모니터의 기사에 네네. 안근무 대표가 썼더라고.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네.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은 시종 스프레드 부러지기 전까지는 네네. 연준은 세게 밀어붙일 거다. 아직까지 시험 스피드가 높지 않으니. 아직까지도 거의 정크급의 네. 회사들의 이 금리가 네네. 수익률이 국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훨씬 높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확 뭐 별 차이 없이 네네. 그리고 그 정크급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싸게 막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결과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벌어질 때까지는 연준은 네네. 좀 터프하게 시장을 밀어붙일 거다. 시장이 좀 다치더라도 이런 어떤 얘기가 네네. 월가에서 회자되고 블룸버그의 기사로 소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태생이 국회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네. 정책 위반자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가에 강한 충격을 줘서 제로섬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 네, 지금처럼 뭐냐면 결국 연준의 인계치 여기서 보니까 빈센트하고 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빈센트는 연준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가 있으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각자 이제 바이어스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한번 좁혀보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소장님 제가 되게 오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항상 귀담아 듣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충분히 어쩔 때는 소장님의 그런 뷰에 저도 되게 동조화되고 그리고 되게 경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연준에 대한 신뢰를 불신한다고 치면 사실 대안이 없지 않는가. 대안도 없고 상당히 아노미가 오죠. 우리가 도대체 네, 뭘 갖고 예측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네. 진짜 그거는 아노미예요. 네. 혼란이라. 네, 혼돈. 그래서 저는 그 가정부터가 그럼 제가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죠. 네. 요것도 재밌는 건데 한번 볼까요? 뭐죠? 네. 제목이 재밌다. 네. 일반인하고 전문가의 인플레이션 기대 차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연준의 이러한 고학 경제, 그다음에 AIT 이런 것들은 전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 주로 소개되는 것은 여기 주황색 미시건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죠. 네.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미시건 대학교가 사실 미국에서 소비자 관련된 서베이를 오래 했던 학술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설문조사 중에서 향후 1년 뒤,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서베이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슈머 컨피던스도 미시간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일반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저 클리브랜드 오렌지 색깔이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네. 맞습니다. 네. 자, 클리브랜드 연은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똑같은 인플레이션이 괴는 같죠? 음흠. 근데 올해 특히 보면 일반인들은 올해 연준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전문가들은 오히려 높아봤자 2% 초중반입니다. 자, 연준은 이걸 두 개 다 본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언론은 하나만 보죠.
미시건대 1년짜리 네, 기대 네. 인플레이션. 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것의 바이 데피니션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감안했을 때 1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음흠. 자, 일반인들하고 전문가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음. 자, 일반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물가도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정책 위반자들은 두 개를 다 본다라는 거. 네. 최근에 이 괴리가 가장 커진 건 사실. 하지만 음. 전문가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이제는 슬슬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실제 뉴욕 연준에서도 나오고요.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다 뭐죠? 지방 연은에서 나옵니다. 네네. 네. 사설 미시간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 전문가. 네, 저는 반 전문가, 소장님은 전문가. 네. 반의 반 전문가 나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대충 경제 지표들과 이런 추정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특히 유가의 향후 전망치들과 흐름을 보면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어렴풋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세트리푸스 페리부스죠. 지금의 가정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유가는 올해 2분기가 피크겠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전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는 정보들입니다. 네. 일반인하고는 좀 다른 네.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높지 않을 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생각하는 향후 인플레이션 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가 바뀔 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제 금융시장의 폭락의 원인을 연준의 긴축 그리고 그 긴축이 좀 더 매의 발톱을 드세웠을 때 이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과하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일반인들을 잡기 위해서 강하게 정강에 대한 매파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결국 후약을 할 텐데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점을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라고 가서 이 컨센서스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네네. 우리 공부 좀 시켜주세요.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러실 거고 사실 저만 해도 저 유로달러 선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데 네네. 이 달러가 미국 역외로 나가서 굴러댕기는 달러를 유로달러라고 우리가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외환론 투자론이 있어요. 네네. 즉 미국 밖에 즉 런던에서 거래되는 네네. 런던의 은행들의 네네. 그 예치되어 있고 네. 거기서 빌리고 뭐 대출 받고 그거 하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유로달러라고 불렀던 네네. 마치 유로엔 네네. 엔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엔이지만 네네. 바깥에서 그걸로 뭐 네네. 서로 하고 그랬던 그 유로달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요 유로달러는.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유로 달러는 사실 이종 통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교차 통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유로달러가 참 애매한 게 방금 이렇게 말했던 이제 역외 금융시장 초기에 생겼을 때 우리 쌍팔년도의 책에서는 그 유로달러의 정의가 그랬다가 네네. 유로달러를 갖다가 외환 딜러들한테 같으면 지금 유로 대 달러 환율이지. 네네. 유로달러. 맞습니다. 뭐 1.13 얼마 네네. 어쩌고 하는 그건데. 네. 근데 지금 가끔씩 저 유로달러 선물하는 저 수치의 의미가 뭔가를 궁금해가지고. 요 수치는 금리 레이트로 되는 것을 한 번에 25bp씩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번 횟수로 제가 산정한 거고요. 사실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죠. 네. 물론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 스프레드 차이, 퍼센트 포인트를 갖고 한 번의 금리 인상일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일지를 횟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2라면 지금으로부터 한 25bp 플러스 2%포인트 뭐 이렇게 좀 더 올라가 있는 거고 2.5배, 3.5배, 4.6, 5.4 이렇게 6번, 7번, 8번 금리 인상 횟수를 우리가 트래킹하는 것이죠. 미리 선물에 반영된 금리 인상 횟수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넘어갑시다. 금리가 네.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질 테니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면 달러가 강해진다. 네네. 오케이. 프라이싱 될 테니까요. 현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횟수를 반영한 스프레드 차이를 갖고 횟수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7, 8번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3월 달에 빅스텝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 6월 달만 놓고 볼까요? 그러면 한 2번 올렸다? 그럼 지금은 이게 7번 될지 8번 될지 불확실 속에 있지만 한 2번 올리고 나면 앞으로 5번, 많아야 6번. 그러니까 점점 이 횟수는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매파적인 컨센서스가 반영되어 있고 시장에 가면 갈수록 적어질 거다. 단 여기 가정은 그렇죠. 최대 오를 수 있는
이 맥스 7, 8번이 바뀌지 않아야겠죠. 이게 바뀌면 저 가정도 틀리고 좀 더 저는 아마 이 시기를 지연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오르지 않으라고 본다면 아까 10년을 총 올라왔자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아야 2.5%를 못 넘을 것 같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바뀔 때 결국 지금으로 완전히 매파적인 극의 상황이 좀 더 풀어질 때 저는 그게 늦은 봄이라고 보는데 그때가 아마 이런 위험 선호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될 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지칠 만한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준비된 자료는 많은데 네네. 미국 안보자산 석유 반도체 이거 끄집어내면 이거 지금 그렇죠. 네. 답이 없는데 이건 다음에 합시다. 네. 설세고 네, 그러시죠. 설세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보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네네. 우리 빈센트가 보기에 지금 이 연준의 이 매파적인 스탠스와 어떤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여기에 지금 바짝 쫄아 있는 게 최근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다. 맞습니다. 근데 요 흔들림은 3월 FOMC에 가서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결정하고 향후 스케줄 뭐 그때는 또 점도표도 새로 찍힐 거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흔들린다. 계속 흔들릴 것 같습니다. 흔들릴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 내지는 어떤 그 혼란의 마무리는 3월 그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내에 분수령은 나오고요. 음. 지금의 흔들림은 3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흔들림은 그건 디폴트입니다. 하지만 3월에서 5월 달에 약간의 뭐 시기는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한 2달 더 시달려야 되네. 맞습니다. 시달려야 되는 것보다는 보유자 영역은 시달리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보유자. 네, 보유자의 영역이 보유자는 그냥 뭐 마음 졸이면서 속상하면서 견디는 거고. 근데 제가 또 이제 보유자한테도 감히 약간의 조언을 또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증권방송에서 앵커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한 달 통화를 보면 한 달을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애널리스트라든지 전문가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들이 보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지수의 하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고 느끼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마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러면 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계좌가 마이너스 10% 이내, 그러니까 두 자릿대가 아니라면 지금은 손절. 이거 중요한 얘기다.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네, 이거 상당한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포트에서 손실이 아직 한 자릿수다. 한 뭐 7, 8%그 정도다. 네, 마이너스 10% 이내면 지금은 사실은 정리하시고 조금 더 마음 편히 싸게 살 기회를 호기롭게 기다리신 게 훨씬 더 질 좋은 삶을 사는 방법. 질 좋은 사람. 말씀드리고요. 근데 새로 진입하실 분들, 작년에 정말 운 좋은 케이스로 익절을 하셔가지고 지금 호시탐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사나 무릎에서 사나 별반 무차별하다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나눠서. 사도 오케이. 하지만 정말 아직까지 인내심이 있다는 부분은 훨씬 더 늦봄에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모멘텀 시기는 이렇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 전략은 사실 뭐 그런 거니까요. 네, 그런 전략은 뭐 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스토리가. 네. 그래요. 일단은 이제 큰 골격은 오늘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 지금 연준발 시장의 혼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시세도 보고 있는데 이 환율하고 네. 지금 유럽장이 왜 이러지? 우리 지금 명절 앞두고 네. 심란하게 그런 상황인데 네네. 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주식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대선배님이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주식은 무조건 싼 주식을 사야죠. 싼 주식. 네, 그거에 뭐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던 시계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싸게 사야 할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오케이.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에서 명쾌하게 이제 요약하는 데서 우리 빈센트 김두한 이코노미스트의 그 뷰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몇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 지금 사라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셨어. 처음에 설명을 듣다가 이제 연준이 또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대목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알겠고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1, 2분만 더 씁시다. 아, 네. 내 기억하거든요. 비트코인 완전 초창기에 네, 남들이 네. 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시절에 맞습니다. 빈센트는 그때 네. 뭐지 하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꽤나 큰 수익률을 거뒀죠. 네, 네. 지금도 하셔? 네,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예, 알트코인으로. 네, 바뀐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쯤은 그러면은 네네. 사람들에게 이 가상화폐는 네, 네. 어떤 것이고 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니까 경험. 반은 경청하시고 반은 흘려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자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자산을 과거의 밸류에이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유동성의 효과라든지 낮은 금리로 갖고 있었던 메리트, 그다음에 금과 더불어서 해칭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다 가상자산을 움직이는 트리거였나라는 어떻게 보면 회고 아닌 회고도 좀 들긴 합니다. 가상자산은 뭐 늘상 말씀드린 거지만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담아야 될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좀 길어지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연준이 CBDC 페이퍼를 냈어요. 2년 끌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연준이 자체적으로 서베이했던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센트럴뱅크 디지털 냈다고요. 네. 네.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얘기 반, 안 좋은 얘기 반.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연준이 보고서를 안 내도 알만한 걸 냈는데요. 이게 과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체제일까? 아니면 같이 마켓을 키우는 보완제일까? 다시 이제 의견이 분분할 텐데 저는 이거는 보완제인 성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주식도 옥석가리가 있는 것처럼 코인도 옥석가리가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자산은 새로운 기술에 항상 홍용되는 동반되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가상자산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처럼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최근 일론 들어서 머스크가 맥도날드 보고 도지코인으로 햄버거 사 먹게 해주세요. 별짓 다 해도 이제 뭐 거의 북한 미사일 취급받았는데 안 알아줘. 그러니까 뭐 혹자는 도지코인의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 머스크의 풋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만 문제일까요? 오늘은 금융자산의 핵이 이런 근원의 핵이 페드 연준이라고 했다는 것처럼 지금은 큰 국면이 바뀌는 시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좀 더 빨리 반응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자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갈 거다. 이게 디커플링 돼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 살아있네, 빈센트. 그 저기 뭐야? 지금 두물머리에서 하는 일은 뭐셔 그러면? 지금 두물머리에서는 저희는 AI 엔진 솔루션, 그러니까 맞춤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서 개개인의 맞춤화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에 빅데이터를 감안한 엔진 고도화의 역할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4월 14일 날 게임 체인저가 하나 나와요. 퇴직연금 있으시죠? 퇴직연금이 4월 14일 날 법이 바뀌는데요. 우리 흔히 퇴직연금 그러면 그냥 DB 사업자 회사에 묶여두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은퇴 연령은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안 나고 회사 측면에서 맨날 마이너스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요. 퇴직연금도 국민의 노후니까 수익률 제고시켜라. 즉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물머리에 맞춘 솔루션 엔진을 갖고 퇴직연금 DB 시장의 변화를 꾀하게끔 그게 흔히 OCIO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CIO를 외주 준다. 그래서 저는 CIO를 외주를 준다. 네, CIO 기능이 기업들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기업들은 그게 내부적으로 내재화돼 있을 거고 중소기업 단에는 그것을 내재화하기 좀 힘든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3,7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엔진을 갖고 가장 빠르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 OCIO 총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거 못 버리네. 계속 연준 워치하고 계시고 시장도 워치하고 네네. 금리도 계속 살펴보고 계시구만. 네, 이거는 저의 삶이니까요. 삶이니까. 그래요. 아, 참 나는 어떻게 뭐 날짜가 또 그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금요일이라 갖고 이거 하고. 아, 그러세요? 지금 이거 거의 뭐 섣달 금음날 비슷한 날 이렇게 하고 있네. 예. 야, 늦게까지도 지금 오늘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2부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한데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한 또 관심과 흥미를 보이시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뭐 주식 얘기하다 보면은 실적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높네 낮네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무너지는 걸 갖다가 이번 1월 달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짚어나가야 되는 게 이른바 거시 쪽입니다. 그래서 거시와 그 기업 내지는 업종의 또 미시 이 두 개의 양축이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거시가 더 크게 말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을 계속 살피셔야 되겠고 여기다가 국제 정세, 뭐 지정학적 이런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다차원 고차 방정식이 돼 버립니다. 우리 머리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조금 편안한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아무 방법이 없으니 아까 우리 빈센트가 말한 얘기 중에 질 좋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시세표를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